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가을 어느 날 미곡리로 가는 농촌 버스에 한 조선인민군 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급 친구로부터 아들 결혼식에 참가해달라는 초청 편지를 받고 미곡리를 찾아가는 당시 조선인민군 혁주단 작가였던 최준경 동지였습니다. 여기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입니다. 쌀이 많이 나서 그 이름도 미곡리로 불리운다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마을. 작가가 찾아왔던 30여 년 전에도 미곡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변모된 미곡리의 풍경은 최준경 동지를 몹시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친구에게 며느리 될 처녀는 어떤 처녀인가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어딘가 뽀기는 듯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사리본의 소문난 재간둥이 재단사라고. 미곡리 사람들은 평양 손님에게 지난날 함지 동네로 불리우던 사람 못 살 고장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전된 데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작가는 몰라보게 달라진 사회주의 농촌의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더 넓은 벌판에서는 농사일을 모두 기계화하고 곧게 뻗은 도로로는 농촌 버스가 달리고 즐비하게 1도선 문화주택들에는 수도화와 전기화가 실현되고 세기적 낙후성을 털어버린 우리 농촌은 어딜 가나 살기 좋은 리상촌이었습니다. 최준경 동지는 솟구치는 흥분을 안고 펜을 들었습니다. 고개 넘어 영을 넘어 버스를 타고 도시처녀 리상촌에 시집을 와요. 차창밖에 웃음꽃을 밤실 날리며 새 살림의 꿈을 안고 정들려 와요. 이렇게 도시처녀와 농장총각의 이채로운 결혼식 장면이 그대로 도시처녀 시집와요라는 특색 있는 명가사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완성된 가사는 훗날 친근한 이름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그 품을 못 잊어를 비롯한 많은 노래들을 함께 창작하는 과정에 장작적 우정을 더욱 도토히 한 보천부 전자악단의 리정호 작곡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활가요를 창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던 리정호 동지는 통속적이면서도 재미있기도 한 이 가사가 몹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30년이 흘렀는데 제가 도시처녀 시집와요 이 노래를 처음 부른 것은 덕창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덕창회를 준비하던 때인데 갑자기 그 리종호 작곡가 동지가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시집 온다는 이 가사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재미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그 농장 마을에서 시집 오는 잔치날에 시집 오는 그 도시처녀를 보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시집 와요 시집 와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곡가 동지에게 이건 도대체 무슨 노래나 하고 물어보니까 작곡가 동지는 그 도시 처녀가 농장 총각에게 이제 시집을 오는 노래인데 그 날로 윤택해지는 농촌 마을의 이런 생활을 그려 보이는 민족적 흉치가 나고 정말 그 민족적 정서가 짙은 이런 노래라고 결정적으로 노래를 치면서 나보고 불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집 와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후에도 노래를 자주 들어주시며 이 노래에는 참으로 많은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한편의 정교한 시와 같은 가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보천보 전작단이 일본 방문 공연을 떠날 때에는 노래 아리랑을 부른 다음에는 도시소녀 시집와요를 불러야 한다고 몸소 이 노래를 공연 종목으로 선정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방문 그 공연 시에 이 노래를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일본 기자가 공연이 다 끝난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소녀 시집와요 이 노래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노래나, 오직 조선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노래 도시소녀 시집와요에 대한 이야기로 일본의 보도계가 끓을 때 미국리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에서 태어난 이 노래를 유다른 감정 속에 받아 안았습니다. 신랑 신부 마주보며 노래 부르니 로인 내외 너무 좋아 어깨 춤추네. 농촌 대제의 이 땅 위에 꽃 피어나가더니 도시소녀 농장 총각 한 쌍이 됐어. 시집와요 시집와요 도시소녀 시집와요. 문화 농촌 가져와 우리 살림 가져와 시집을 와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노래 도시소녀 시집와요가 창작된 때로부터 3년 후에는 이 노래를 주제로 한 예술영화 도시소녀 시집와요가 창작돼서 우리 인민들을 또 한 번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놈 좀 잡아주시오. 도시소녀 시집와요의 노래를 진짜 받아안고 우리도 이 노래를 가지고 이런 생활적인 영화를 만들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취재를 갔댔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때가 한 5월 달이었는데 그 전 한 해에만도 3천 명의 도시소녀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해에 농촌으로 시집간 3천여 명의 도시소녀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은 작가 장유선 동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영화문학 창작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내기 때 사랑을 맺은 도시소녀와 농장 총각이 풍요한 가을날에 온 마을의 축복 속의 결혼식을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도시소녀가 농촌으로 시집온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래하고 영화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는 정말 구체적인 생활 세부와 정말 생활 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공감을 줘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농촌이 살기 좋아서 온다 이렇게 하면 또 영화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 없으며 또 그렇다고 농촌들을 다 꾸리기 위해서 소녀들이 시집 온다 해도 이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영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 청년들한테 사람 간에 대답을 주는 작품을 하자. 이 도시든 농촌이든 정말 인간을 어떤 인간이 있는가, 어떤 인간에게 서로 공감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가 하는 사람들의 인생관, 결혼관에 대답을 주는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창작된 영화문학은 사람들에게서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을 처음 접수했을 때는 이 작품이 다분히 그 전국적인 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여성 작가인 장유선 동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탄원하는 그 주인공의 정신 세계에 감동해서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래의 상도 그렇고 생활을 밝고 유쾌하게 또 약간 그 웃음이 있는 희극적인 그런 요소의 작품으로 돼야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돼서 작가 동무가 그 K 접수하고 문학부터 수정해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소녀가 농촌 청년을 오해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경이극적인 양상의 영화문학이 창작되게 됐습니다. 얘들아, 농장 청각들이 미양이 안 돼? 살짝 화난 것 같아. 정말. 노래만 잘하면 뭐래? 진짜 농촌에 시집오려면 오지도 않을 것 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노래에서 지겠으니까 생트집을 거는 거야. 시시하다야. 도대체 그 말을 한 게 누구야? 내가 말했어. 저 사람이지. 사실 우리가 투집을 걸자는 건 아니지만 털어놓고 말해서 동무들이 농촌에 시집 오라면 오겠어? 그러기 말이야. 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농장 청년들이 모두가 동무 같은 사람이라면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 옷에 기아집을 쓰고 산다는 게 아마 쉽지 않은가 보지. 네. 우리 송식이 그 녀석 말이네. 내 애미 된 마음에 네 혼자 뭘 그리 애쓰느냐고 걱정을 하면 우리 송식인 그 지상낙원을 여기에 대를 묶고 사는 조인의 청년들이 고향 땅에다 꾸려놓는 게 의무라고 하면서 청년 기술 혁신 돌격대까지 묻고 오리도 키워봐 대양원실도 해봐 요즘은 또 뭐 메탄가스를 가지고 어쩐다고 저러질 않겠나. 우리가 푸는 이 한삽한삽의 걸음이 오늘은 비록 메탄가스와의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내일에는 우리 농촌의 종합적 기계와 화학화의 밑거름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영화문학이 창작되자 곧 창조 집단이 모아졌습니다. 영화의 연출은 당시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이었던 정윤 동지가 맡게 됐습니다. 훗날 먼 산의 노을, 강호영과 같은 영화들을 훌륭히 창작한 인민예술가 정윤 동지는 자신이 첫 작품인 이 영화의 배역 선정에 많은 품을 들였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도시소녀 리향의 역으로는 당시 청소년 영화 창작단 배우였던 리경희 동지가 선정됐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깔끔한 성격이 도시소녀의 역에 아주 적합했던 것입니다. 경이극적인 영화의 양상을 살리기 위해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덜세의 역 형상을 잘해서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국립연극단의 인민배우 김춘남 동지와 이미 여러 작품들에 출연해서 경험을 풍부히 한 당시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이었던 함용신 동지를 출연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그 창작 과정에 그 청년 그 송식이의 배역 문제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그 송식이로 말하면 자기 고향 마을을 도시부럽지 않은 그런 낙원으로 꾸려가려는 그 꿈과 이상 또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자기를 바쳐가는 그런 인물인데 과연 이 역을 누가 해야 납득할 만한 형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하됐는데 그 누군가가 예술영화 촬영소 리그노 동무가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건 초상으로 봐도 그래 성품으로 봐도 그래 송식이 역은 근호가 아주 저격이다. 그래서 그 근호 동무가 송식이 역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평양과 순천시 금천리, 북천군 영전리에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이 영화의 그 창조 나날은 우리가 주인공들의 세계를 깊이 있게 따라 배우는 과정이었고 우리 자신을 그 주인공들의 높이에 올려 세우는
하나하나의 성장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기본 맨 처음에 농장에 농촌 지원 나와서 머내기철, 그러면 머내기철에 사귀고, 그 다음에 머내기가 끝나고 철수하고 다시 와서 만나는 이 세 단계로 돼 있는 영화인데, 정들었던 사람들이 또 나갈 때 이게 욕 같나 하고 우리 연출가동랑 배우들이 모여 앉아서 야 이게 그래서 김은 이거 헤어지는 장면 하나 찍자. 그래서 버스 타고 아니, 얘들아, 저길 좀 봐. 야,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친해졌을까? 더벌김도 어리들이 매는구나. 어머들이 저런 일을 하니까 맞아, 소시동이야. 청춘의 푸른 꿈은 피울 것 많아도 군나라 경계 속에 이 마음 살고 싶어. 정다운 추억에 깃든 곳 나는 영원히 간직하리. 창작된 영화는 처음부터 보는 사람들의 열렬한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새 세대 청년들이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탄광, 막장, 농촌으로 이렇게 탄원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볼 때마다 제가 예술영화 더시처녀 시집와요 영화를 찍던 때 일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로서 주인공 리양이 역을 맡았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이 리양이 역을 좀 번때 있게 잘해버리라고 정말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야, 영화의 가마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 영화 나간 다음에 솔직히 숱한 처녀들한테서 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야, 더시처녀 시집와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감동돼서 나도 뭔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저국가 인민을 위해서 내가 새 세대 청년으로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고 농장에 시집 갔다는 겁니다. 이 두 작품이 창작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촌진흥의 표준 삼지연 씨를 본받아 온 나라의 농촌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새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련 씨나 지원은 수도 평양세수도 탄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내 농촌 지원 나오는 이 처녀 총각들이나 모두 떠날 때는 아쉬워서 일고 그렇게 또 후에 이 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 농사꾼들이야 다른 게 있습니까? 농사를 잘 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질 새 세상 새 시대. 결코 먼 앞날이 아닌 20년, 30년 후의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내일을 가슴에 안은 수많은 청년들이 도시처녀 시집와요의 노래를 부르며 농촌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처녀들뿐 아니라 도시총각들도 앞을 다투어 찾아가는 사회주의 협동볼. 그 뜻이 현실로 펼쳐질 우리 농촌의 내일은 그 얼마나 눈부실 것이며 그 속에서 꺾여나는 사랑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고 많을 것인지. 하죠 우리 살림 하죠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와요
인간 생활은 큰 범위에서나 작은 범위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모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 물, 토양, 샘물 등 주위 환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수많은 생명체들을 품어 안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산림. 이 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완전 무결한 생태계의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미생물, 그리고 곤충,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산림은 대기 속의 공기 정화와 물 저장, 그리고 산사태 방지, 야생동물 보호와 이 상쾌한 휴식터 제공 등 정말 인간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때로부터 40억 년이 흐른 5억 7천만 년 전이 바로 식물의 원조상이 물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4억 년 전이 땅에서도 생육할 수 있게 진화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부터 6,400만 년 전이 오늘날의 원시림과 유사한 숲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 과정을 살펴보면 이 숲과 관련된 흥미있는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된 인간의 문화와 문명 배경에는 언제나 이 숲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숲을 그 인간이 도달한 문명의 그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우리의 대동강 유역과 황하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닐강 유역과 인다수강 유역 등 이 유역들에서 문화가 발전되어 올 수 있은 기본 이유는 바로 풍부한 물원천과 함께 이 숲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들에는 무성한 숲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나친 경작과 체벌 등으로 해서 산림이 파괴되면서 재해가 일어나고 땅이 황폐화되면서 이 문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 숲이 인간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식이주 문제를 산림에서 해결했습니다. 숲속에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고 또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로부터 이 숲은 우리 선조들이 생활해온 터전이었습니다. 이 숲은 단순히 이 생존을 위한 터전만이 아닌 이 문화 생활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도서들이나 그림, 그리고 이 벽화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반영된 그 대표적인 나무들이 바로 이 소나무와 버드나무였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인민들의 굳건함과 강인한 절개와 지절을 상징했고 또 장생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보수의 의미로도 상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 평양은 예로부터 버드나무가 유명해서 류경이라고 불리어졌는데 그것은 평양이 버드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이 나무가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긴 생명력이나 또 번식력을 상징하고
봄과 청춘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숲은 현대 문명의 발전 속에서 그 귀중함과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발전과 생태 환경,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한 살림의 기능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림 생태계는 1천만 종의 생물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곳은 육지 생물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림 생태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지구상에 온갖 생물이 발생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이런 비밀이 머물고 또 유전자 창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림 생태계는 다른 산림 생태계에 비해 볼 때 생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20세기 초에는 산림에서 2,000 내지 2,500종의 생산물과 원료를 얻어냈다면 50년대에는 4,500 내지 5,000여 종, 또 현재에 와서는 20,000여 종의 생산물과 원료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적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홍수를 막아주고 물을 정화하며 대기를 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속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해면과 같아서 비가 내릴 때에는 그것을 붙잡아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산림 토양은 나무가 없는 장소에 30배나 되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은 홍수를 방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빗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서히 흘러보니 홍수와 가물을 조절해서 자연적인 온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산림을 록색 온재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저 숲에 들어가면 그 기분의 상쾌함과 또 이 심신이 거뜬해지는 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산림이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대표적인 실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숲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기본 요인은 무엇인지. 산림은 맑고 깨끗한 그 공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속에서는 식물들이 비답성을 진행하면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것과 같은 이런 생리적인 대사 활동이 부단히 진행되고 울창한 산림은 한 정부에서 1년에 그 16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내보냅니다. 사람 한 명의 하루 소요되는 그 산소량이 0.75kg이라고 할 때 이것은 1년에 44명분의 산소를 보장하는 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속에 있는 공기 1立方cm 속에 우연 함량이 300개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산림 속에 있는 공기 중에는 2만여 개 정도, 즉 70배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지구상에는 비정상적인 기후현상, 환경오염 현상들이 의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산림입니다. 산림은 태양열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태양빛을 막아주거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복사열을 차단함으로써 산림 내에 기후 조절을 하여줍니다. 산림이 있는 지역과 나무가 없는 지역을 대비해 볼 때 온도를 2도 내지 4도 낮추거나 높여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추울 때는 2도 내지 4도 높여주고 더울 때는 2도 내지 4도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산림은 강한 대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0.1 내지 1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는 연기나 안개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람의 호흡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여기에 화학물질이 붙어 있으면 그 피해는 더 큽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먼지를 흡수하는 천연 흡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정보의 넓은 잎 나무림은 연간 380kg의 먼지를 흡수하고 바늘잎 나무림은 140kg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산림은 이산화硫황과 불화수소, 염소가스 등 대기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흡수해서 대기를 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그 어떤 생태계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오면 나무에서 향기가 풍기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향기를 내는 물질들 중에는 알파피넨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알파피넨은 긴장할 때 일어나는 교감신경계통의 흥분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계통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 산림 속에는 이 물질이 사람들의 건강에 알맞춤한 농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산림치료와 산림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공기와 안정된 녹색 환경, 새들의 울음소리 등이 사람들의 건강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3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는 곳과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해한다고 하면 1km 범위 안에 숲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장병, 그다음에 전염병과 같은 이런 주요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3km 범위의 숲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울증이라든가 소화기 질병 같은 것들이 예방 효과만 가져왔다는 이런 자료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숲에 가까이 살수록 주요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중에서도 산림 파괴 문제는 오늘날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산림 채벌로 4억 2천만 헥타르의 산림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속도로 나간다면 20년 안에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림 파괴의 원인을 놓고 보면 주로 식량 생산을 위한 부대기밭 개간과 무질서한 자원 채취, 그리고 산림 자원의 남도벌, 또 병해충과 산불 피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상의 산림 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또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게는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2019년에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생태계 회복을 위한 10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 기간에 폐하되었거나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광범한 규모로 확대해서 기후위기도 해소하고 또 식량 안전과 물 공급, 또 생활조건 보장 등을 개선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은 좋은 지구적인 첨예의 과제로 된다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계의 일치한 견해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이 무성한 숲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의 건강이자 우리들 자신의 건강입니다. 지금은 바로 산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숲을 보호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물의 첫 회분에서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오던 기자의 묘가 호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데 대해 돌이켜보았습니다. 또한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단군 조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학계가 받아하는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신화로만 전해져 온 우리 원시조의 실제성을 증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관계 유족들에 있는 단군의 화상들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가보로 소중히 여겨오던 단군 화상들의 기초에서 고려미술 창작사에서 형상한 것들입니다. 우리 고려미술 창작사는 전국의 절 유적지, 박물관을 비롯한 민족유산 보호 부분에서 제기되는 역사물들을 창작, 제작, 수록하는 미술 창작회지입니다. 현재 창작사에서는 역사와 민속화를 비롯해서 단군 화상, 단군 소학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신라 시기 활동한 화가 설계돼서 많은 기록 자료들이 있습니다. 황영사고 벽에 그의 말에 의하면 설고가 일약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의 솜씨가 뛰어난 데도 있었지만 불교가 성행하던 그 시기 부처보다 단군의 화상을 손유장 가까이 그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처나 불교 그림인 탱화보다 단군의 화상을 집에 간수했다는 것은 우리 민들 속에서 단군에 대한 숭배심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화적이라든가 이런 그림은 대체로 이게 머리깔 같은 걸 녹색 기가들이 녹색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고 양식화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고가 그린 그림은 실제 사람의 수염처럼 이렇게 다 형상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보게 되면 다 실제한 사람이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거 보고 우리는 이게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 사람을 형상했구나. 이처럼 옛 기록들과 자료들에도 단군이 실제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력한 물질적 증거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단군은 과연 자기의 실체를 어디에 묻었을까? 그는 정녕 신화적 인물이란 말인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계가 주목을 돌린 단군조선 연구의 중심지는 묘동 지역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진행된 이 일대에 대한 발굴에서 우리의 고고학계는 고조선 시기의 특징적인 면모를 갖춘 대노예주의 무덤 형식과 청동제 무기류들을 수없이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기원전 10세기경에 발전된 노예 소유자 국가 고조선이 바로 묘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1990년대 초까지 계속 학계에 지배했습니다.
묘양산이 예로부터 명산이라는 것은 이 비속에 있는 자료를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명산으로 이름난 가장 유일한 제일 가는 산이 묘향산이라는 곳. 삼국사기에서 전하고 있는 태백산이 바로 우리 묘향산이라는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군이 내린 단군대가 있고 구 아래 단군대가 있다는 이 글을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 이 연구 과정에 이 강동에 와서 이 지명 조사를 이 오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단군이 실제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강동에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이 단군이 이 발자국이 있다고 하는 이 림병대, 이 단군묘 딱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군이 이제 그 무술을 닦았다고 하는 홍산, 이 단군이 너무 무술을 닦아서 이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해서 이제 이 붉은 흙이 보인다고 해서 이제 홍산이라고 했고, 또 이제 단군이 이제 그 첫 나라를 세운 이 소식을 알린 이 내용이 이제 전설화되어겠고서는 이제 쌍계봉, 이 닭이 울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담아서 이제 이 쌍계봉 전설이 담겨져 있는 이 지명도 발굴을 했고, 이 강동 일대에서 지명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강동과 송촌 일대에서 단군의 역사적 이 내용이 담겨진 이 설화들에 담겨진 지명들을 많이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 위대한 스님께서는 간밤에 책안을 보았는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해방전 잡지 개벽에 그 우리나라 팔도의 대표들의 이 자랑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평안도 대표의 이제 자랑은 바로 단군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에 대해서 이 선생의 그 견해는 어떤가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저희 아버지는 이 고선의 수도를 여동지방으로 이제 주장하는 이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올바른 이제 보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민들이 역대로 이 단군묘의 제를 지내왔고 또 일제 통치 시기까지도 이 그 개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된 그 자료가 어떤 것인가고 이렇게 또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는 강동에 단군묘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외놈들이 도구는 탓에 그에 대한 자료가 별로 남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한 전하철 동지는 이 시기 어버이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강동군에 나가 단군릉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때 대한 과업을 받고 이곳에 왔던 때를 감회 깊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전하철 동지의 말에 의하면 문흥리의 온화한 농촌 부락 한가운데서 주인 없는 묘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묘 옆에서 놀랍게도 일제 강점 시기 애국적 자산가들에 의해 세워졌던 단군릉 기적비가 발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1월 8일 단군묘에 대한 역사적인 발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단군릉을 발굴하면서 이미 단군릉이 일제에서 혹심하게 도굴되었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유물이 나오리라고는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형식이나 확인하고 축전연대가 언제이겠는가 하는 걸 이제 알아보고 또 왜 이 무덤이 단군릉으로 불리어 왔겠는가 하는 까닭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실마리라도 얻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발굴 과정의 뜻밖에도 이제 남자 여자의 수십 점에 달하는 팔다리 뼈들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이제 금동왕관 시험 장식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이제 발굴되었습니다. 우리의 고고학자들은 당시로서 발굴된 시조의 유고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수십 차례 감정한 결과 단군릉에서 나온 유골의 과학적인 연대 수치를 얻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뼈에 대한 연대가 당시로부터 이제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이라는 이런 수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고증한 데 의하면 남자의 이제 키는 1m 70cm 이상, 그리고 나이는 이제 60살 정도, 그리고 아주 체격이 크고 웅장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 또 이제 여자는 아주 젊은 여성의 뼈라는 것을 이제 고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단군릉을 발굴했는데 그 단군릉 무덤 형식이 그 덜칸 흙무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물들도 이제 쇠붙이라든가 금동 유물이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군릉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단군이 그 무덤은, 원래 무덤은 아마도 이제 거인돌 무덤이거나 또는 이제 강상 무덤처럼 이런 무덤 형식이어야 갔는데, 이거는 고구려의 덜칸 흙무덤입니다. 그래 바로 이렇게 된 것은 고구려가 평양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자기 시조왕인 동명왕릉과 함께 민족의 시조인 바로 단군릉도 고구려식으로 개조한 그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10월 11일 대박산 마루에서는 전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단군릉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오랜 세월 역사의 풍운 속에 차키를 감추었던 민족의 시조를 찾아와 터친 배달민족의 격정과 환희는 온 대박산 마루를 진감시켰습니다. 단군릉 발굴에 이어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단군조선의 국가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하는 위력한 증거물들이 연이어 발굴됐습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인 대동강의 영영한 흐름과 더불어 대박산 마루에서 빛나는 단군릉. 그것은 지나온 반만년의 역사와 다가올 무궁한 민족사의 도리는 20세기의 기념비였습니다. 이는 단군조선의 대동강 문화가 인류 문명의 앞장에 당당히 서 있음을 또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그는 오늘도 이 땅 위에 아침을 불러온 저기 저 언덕에서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